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인류는 AI를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은 뭐냐? 인류가 AI를 지배할 수 있다는 최종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전원 버튼을 우리가 끌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뭐 우리 북한의 정은이가 들고 다니는 그 핵 버튼을 정은이가 누를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는데 정은이가 핵을 눌렀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보면 쉽게 누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튼을 갖고 있지만 이 그 AI와 관련된 버튼을 꺼버리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전 세계가. 그래서 쉽게 끌 수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냐? 지금 이거 군사용 로봇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영상을 박아 넣지는 않았네요. 이미지만 끌고 왔네요. 잠시만요.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들이 실제 상용화가 된다면 AI 전원 버튼을 끈다고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한 시대에 우리의 단 하나의 동사, 그러면 실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단 하나의 동사는 저는 앞서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D 강조하고 맨드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명령한다. 또는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디맨드의 어원인데 우리가 이제는 두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의 주체는 누구냐? 지금까지는 가장 유용한 인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두의 주체는 로봇과 AI라고 봅니다. 왜? 실행은 이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뭐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일부의 영역에 있어서. 근데 디맨드는 앞으로 인간의 일정 기간 인간의 몫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류의 미래 모델이 여러분들 AI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피지배, 지배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과 AI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AI가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면 인간의 역할이면 반려동물 해서 뭐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반려동물로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경쟁 구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인간이 충분히 발전한 AI는 인간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미 많은 영역에서 AI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앞지르면 여러분들 침팬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고릴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까? 지배 피지배가 아니에요. 지배 피지배는 얘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피지배를 하겠죠. 왜? 계속 억압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AI가 봤을 때 인간은 반려동물입니다. 왜? 우리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뛰어난 동물이고 뛰어난 존재고 얘네들이 하등 존재니까.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뭐 하냐? 그래서
이게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제프리 힌턴, 그 AI의 아버지, 지금 생성형 AI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의 인간과 AI의 관계된 모델은 엄마와 아기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응석 부리고, 울고,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통제해서 자기를 돕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려동물도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동사는 디맨드라는 겁니다. 울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짜증내면 놀아주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디맨드는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미래던 이런 미래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더 깊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자원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요구 대비 아웃풋, 인풋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그 요구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산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how to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여성학자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늘 주장을 했던 것은 우리 현대사회, 이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만 에너지를, 거의 전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근데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함께 영위했을 때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했고, 노동만 하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지만 우리가 무용했던 시절, 예를 들어 자족사회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는 99%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사는 노동에만 집착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채 몇백 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거든요. 결국은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전부터도 이 철학자들이 이것만이 인간의 영역인가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활동은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고, 또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풀고 또 함께하고, 이런 어떤 노동 이외의 활동들. 작업은 뭔가 만드는 일이죠. 이거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핸드메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핸드메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공물 제작. 근데 이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퇴색됐는데, 이제 무용한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정말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함께하고 즐기고 나누는 거, 그다음에 작업, 꼭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어디 내다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예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거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걸 놓게 되기 때문이죠.
이걸로 삶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채우도록 만들 것인가 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만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구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철상 대표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나와 너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철상 대표님 참 존경스럽고 또 늘 이 씬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더 큰 거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신간이 나왔는데 우리 정철상 대표님한테 이야기하면 한번 홍보하게 해주겠지? 이게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도구적 관계죠. 도구적 관계로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틴 부버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실용적 기능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필요한 것은 AI, 로봇한테 시키면 되니까. 또 관계의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진정한 관계, 뭐 예를 들어 가족, 뭐 또는 부모님, 자녀, 정말 진정한 친구들 의미 있죠. 그러나 도구적 관계의 필요성은 감소하죠. 그래서 도구적 토대가 붕괴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나눠 관계, 정말 사람과 사람, 진정한 교류의 그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용한 인간이란 것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용한 인간 시대에서의 인간 가치는 결국은 앞으로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사이에서 더 크게 방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가이드해주는 산업,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 시간을 뺏는 산업, 이 세 가지로 사람의 역할이 이제 정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직업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직업의 영역이 앞으로 확대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업 분야를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고 직업 생활과 직업 이후의 생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라이프 코치 또는 라이프 컨설팅 또는 라이프 카운셀링 이렇게 가야지 직업 영역만 잡았을 때는 이 앞으로 더 축소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 분야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가이드를 해주는 산업이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또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꼭 긍정적인 가이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에는 우리 영역을 따지자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흥민이 얼마 전에 또 몇 골 넣어가지고 사람들 엄청 좋아했죠. 여러분들한테 한 골 넣었다고 골당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하십니까? 함께 하니까 그 시간을 책임져주고 정말 즐겁게 내가 그와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이 뜰 겁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분 계셨습니다. 이게 동화 작가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교육을 해보고 싶고 강연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강연해주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 작가셨으니까 동화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전달 측면에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필요한 일이고
더 그냥 아이들뿐만 아니라 되게 대상자를 넓혀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뺏는 산업인데, 시간을 뺏는 산업은 되게 간단하게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게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뺏는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남는 시간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거기에서 또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등장하면 신기해서 보지만 AI가 보편화되면 누가 AI가 신기해하면서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을 뺏는 산업 중에서도 사람의 역할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앞으로 사람들의 시간 더 늘어나고 그 늘어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또 임영웅 이런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왜 가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는 아까 그런 창작, 여기에 창작 영역에 속합니다. 작업 영역에 속합니다. 작업 영역에 속하는데,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제공해주고 또 유니크함, 또 영속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각기 다 다른 모양이죠. 핸드메이드 가방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삐뚤빼뚤한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이런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되짚어 보면 여기에 인간의 어떤 지금 완전히 노동을 잃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작업이라는 영역들은 살아있을 테니 이 어떤 예술적인, 그리고 또 사람의 시간을 쏟은 작품, 그리고 시간을 쏟은 작품에서 감성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조직 측면에서는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신입사원들한테도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요거를 보고 마칠까 하는데 한번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망원경이 앞으로 약 10년 뒤 이곳에 도착할 외계 침공 함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는 두려워할 테고 어떻게든 대비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외계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년 뒤에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공존과 통제, 제프리 힌튼 교수 자신이 매우 치열하게 고민해온 두 가지입니다. 현대 AI를 가능하게 만든 컴퓨터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미래를 고찰할 수 있는 보겠습니다. 독보적인 것인가? 입니다. 설령 우리 모든 국가가 협력한다 해도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현재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들은 잘못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 모델은 이겁니다. 나는 CEO이고 이 초지능 AI는 극도로 똑똑한 임원 비서다. 나는 보스이고 그 비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난 그냥 뭐랄까, 스타트랙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초지능 AI가 다 해내고 그이는 그 공을 가로챕니다. 멋져 보이긴 하네요. AG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해지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틀린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덜 지능적인 존재가 더 지능적인 존재를 통제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겐
딱 하나의 모델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모델이죠. 바로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진화는 아기가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종종 자신보다 아기를 더 걱정하죠. 토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인간에겐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지능과 공존하는 훨씬 더 그럴듯한 모델처럼 보입니다. 보셨죠? 만약 제가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쓴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놀랐고요. 또 이 샘 알트먼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요것만 좀 보고 I'm 마무리 curious, like half of entry-level jobs replaced by AI makes it sound like a very different world that they would be entering than the one that I did. I think it's totally true that some classes of jobs will totally go away. This always happens, and young people are the best at adapting to this. I'm more worried about what it means, not for the 22-year-old, but for the 62-year-old that doesn't want to go retrain or reskill or whatever the politicians call it, that no one actually wants but politicians, and most of the time. If I were 22 right now and graduating college, I would feel like the luckiest kid in all of history. Why? Because there's never been a more amazing time to go create something totally new, to go invent something, to start a company, whatever it is. I think it is probably possible now to start a company that is a one-person company that will go on to be worth like more than $1 billion, and more importantly than that, deliver an amazing product and service to the world. And that is like a crazy thing. You have access to tools that can let you do what used to take teams of hundreds. And you just have to learn how to use these tools and come up with a great idea. 이 끝에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이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과 이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사람한테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거를 교육 준비하면서 찾았거든요. 제 책 나온 이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걸 보고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DTDX가 안 돼 있는 회사에서 지금 AIT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디지털화도 안 돼 있는데 AI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도구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더 쉽듯이 사실 DT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AIT가 안 되겠냐, AI화가 안 되겠냐라는 말은 좀 너무 정형적으로 디지털이 반드시 온 후에 AI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는 AI화가 일어난 후에 디지털화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환경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가늠해서 들어주시면 AI가 훨씬 쉽고 빠르게 AI가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뭐 교육 내용 중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가름하겠고요.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I'm curious. 채팅창으로 올라왔네요. 네. 샘 알트만의 이야기를 지금 컴공 전공자들이 들으면 공감을 크게 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쵸.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30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저도 서두에서 지금 AI는 분명히 협업 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만
AI의 발전 속도와 또 앞으로의 뭐 거품론도 있습니다만 거품론은 저는 생성형 AI 측면에서는 거품론이 맞지만 피지컬 AI와 다른 AI들과의 결합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품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제가 리밸런싱을 한 게 꼭 생성형 AI는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다른 것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시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앞서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빨리 AI를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 그다음에 보다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 AI를 섞어서 쓰는 방법이 되었건 간에 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직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뭉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킬적인 측면들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성 결국은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동화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자동화하는 건데 이 전문성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문성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중요도가 낮아지는데 결국 AI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면 소통과 어떤 협업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성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고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빨리 스쳐 지나갔는데 이 의사결정 능력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로서. AI와 로봇을 밑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사람이 투입돼서 어떤 것든 결정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최근에 MZ 세대들이 또 알파 세대들이 가장 못하는 게 어떤 결정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고 AI가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 이외에도 좀 다른 것들을 장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에 문을 활짝 열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세부 전략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더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리셔가지고 신간 신청하셔서 빌리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요? 시간 짧다 보니까 이제 책의 전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상세한 그 how to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동화 작가나 강연자처럼 창작자는 AI를 어떤 비중으로 협업하면 사용해야 될까요? 협업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화 작가나 강연자도 저도 지금 강의를 주로 하고 있지만 차별화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소구할 것인가, 나의 의견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콘텐츠 짤 때야 AI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랑 함께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소화해서 내 것으로 풀어내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토리를 짜거나 생성하는 데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소화시키고 그것을 결과물로 내뱉는 것 작업에서는 우리 작가님의 그런 영역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작업 시간은 이제 줄일 수 있겠죠. AI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AI를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고, 또 뭐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은 뽑아내는 거는 90%는 AI로 뽑아냅니다. 근데 그걸 소화해서 어떻게 내뱉느냐는 10%는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 4시간 걸리던 작업을 지금은 뭐 20분 내외로 합니다. 20분 내외로 하는데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에너지를 소화시켜서 어떻게 내뱉느냐는 제 몫이죠. 예. AI 활용한 컨설팅 사례는 굉장히 많죠. 뭐, 자기소개서 작성, 뭐, 면접,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상담을 어떻게 끌고 가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노량진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그 URL로 보내면 입력하는 즉시 다 분석해서 메일로 답변해 주는 것까지 짜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은 뭐 취업 지원센터 뭐 이런 데 계신 것 같으니까 여기 챗GPT 앱 보시면은 대화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키면 안녕하세요. 준영님,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화면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스타일링이나 면접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다면 편하게 켜주세요. 나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모의 면접 질문 진행해줘. 알겠어요. 준영님, 지금 화면 잘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스타일은 깔끔해 보이고 좋아요. 그럼 제가 면접관처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하나만 공유 드리면 요 버튼이죠. 다른 분들 피곤해 하실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요것만 하고 잠시만요. 챗GPT 여기 음성 버튼 키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걸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요걸로 모의 면접 많이 시키고 또 요 답변 스크립트까지 다 만들어줘요. 대화로. 그래서 서로 모의 면접해서 스크립트 만드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미나이에도 되고요. 무료로 하실 때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나중에 뭐 김미연 선생님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딱 지금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처음에 삐삐가 등장했을 때 느낌이 딱 듭니다. 삐삐가 없어가지고 제가 취업 1순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삐삐 차고 있던 친구가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쓸 때도, 나 절대 스마트폰 안 써. 이렇게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안 써, SNS도 안 써, 유튜브도 안 써,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들을 사실 좀 중요한 시기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AI 강의 주제 의뢰가 사실 예전부터 조금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의뢰가 많습니다. 강의 의뢰 주제의 지금 60에서 70%가 모든 주제에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만큼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중요성도 또 일깨우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책은 항상 직접 구매해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제적인 사례는 보시고요. 그 책값 뭐 무조건 강의 한 건 띄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최준영 대표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